아빠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병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아빠라는 존재를 기억 속이 아니라 사진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 집에는 엄마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와 갓난아기였던 저였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이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자주 울었고 엄마의 잠은 늘 끊겨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주택이었고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새벽이면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늘 피곤으로 시작해 피곤으로 끝났습니다. 저를 안고 분유를 먹이면서도 엄마의 한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엄마의 시선은 그 숫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엄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 영수증, 카드 같은 것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접히지 않은 이불이 바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도 엄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겨우 재운 뒤 엄마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작은 손, 고른 숨결.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옷을 갈아입히고 담요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시간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림자는 길었고 그 그림자는 제 인생의 방향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향한 곳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아버지는 잠에서 뗐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 엄마는 말없이 서 있었고 품에는 제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 좀 봐주세요. 설명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받아 안았고 그 순간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춘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할아버지는 한동안 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인해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를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미 돌아섰고 문 밖에는 발자국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언제 데리러 오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품 안의 아이와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고 방 안에는 낡은 장롱과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기용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유도 기저귀도 아기 옷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올 거라는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할아버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깜짝 놀라 눈을 떴고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도 다시 제 얼굴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깨어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로 나갔다고 합니다. 분유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기저귀를 어떻게 고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주인은 말없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골라주었다고 합니다. 아기면 이거 먹여야 해요. 기저귀는 이걸로 하세요. 우는 건 그냥 안아주면 돼요. 그 말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전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서툰 손으로 분유를 타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다고 합니다. 팔이 떨렸고 숨도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크게 울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미 제 자리를 정한 아이처럼 조용히 분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이면 먼저 제 숨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우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고 그 손길은 할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있었고 정해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먹고 사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전기세, 난방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집 안 한쪽에 세워두었던 오래된 택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몰던 차였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서 그만두었지만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몰아야겠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제가 잠들면 조용히 문을 나섰고 해가 뜨기 전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 얼굴을 먼저 확인했고 잠든 얼굴을 보고서야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고 그저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택시 운전석에 앉은 노인이 집에 갓난아기를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오래 잡은 탓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점점 굵어졌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에 비하면 자신의 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기 옷이 늘었고 작은 요람이 생겼으며 밤에는 은은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할아버지가 하루하루 번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저 아이가 하루 더 잘 자라고 하루 더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하루하루 자라기 시작했고 그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부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유를 사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 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동사무소에 가야 했습니다. 저를 맡길 곳이 없었고 혼자 두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넘겼고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기침을 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연락은 되시나요? 그 질문 하나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저를 아는 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쏠렸고 할아버지는 급하게 저를 달랬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불쌍한 손주가 아니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나? 그 생각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제가 깨지 않게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였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몇 번 가다가 끊겼고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키우신 게 아니라 본인 인생을 접어서 제 앞에 놓아주고 계셨다는 거요. 아침 5시면 알람 소리도 없이 할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늦잠을 주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쌀 씻는 소리, 국 끓는 소리,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다음이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사건은 중간고사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돌아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할아버지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로요.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그제야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냐? 그날 할아버지께서는 택시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손님, 짐을 내려주시다 발을 헛디디셨다고요. 병원에 가시자고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너 시험 기간이잖아. 괜찮지 않아 보이셨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항상 그러세요? 왜 늘 참으시고 늘 미루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아프냐?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시험 끝나고 아프면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게 할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 손으로 배를 누른 채 다리미를 잡고 계셨습니다. 제 교복을 다리시면서요. 그냥 입고 가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셨습니다. 너는 단정하게 커야 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미, 김 사이로 굽은 할아버지의 등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저를 보셨습니다. 시험은 잘 봤냐? 그 질문이 그날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할아버지 인생도 좀 사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걷다가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다 살았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너 키운 걸로 충분하다.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각오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아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두려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하루를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가깝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제 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은 항상 2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밥에 싸 먹으라고, 한 장은 남기지 말라고요.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까 먹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까는 대부분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학교에 가고 나서야 본인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조금 늦는다. 밥 먼저 먹어라. 밥솥을 열어보니 밥은 넉넉했고 국은 다시 데워도 될 만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보다가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비 오는 길가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번호판이 아니라 운전석의 뒷모습이요. 우산도 없이 할아버지께서는 서 계셨습니다. 젖은 양복 바지, 축 처진 어깨,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부르자 할아버지께서는 놀라며 돌아보셨습니다. 왜 나왔냐? 제가 우산을 씌워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제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그 순간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분 앞에서는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못 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 안 힘드세요? 제가 다시 묻자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셨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니까. 그게 할아버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는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미안해하지 마. 제가 문을 열고 나오자 할아버지께서는 당황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잘 크면 된다.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인생의 결론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버티고 계신다는 거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아야겠다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에 성에가 끼었고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전에는 기침을 하셔도 금방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해부터는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께서는 늘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시고 국만 몇 번 떠드셨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제가 묻자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말을 하셨습니다. 택시 그만할까 한다. 순간 밥 먹는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께서는 밥상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쉬셨다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쉬면 못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말은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신다는 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할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교복을 다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대신 가만히 앉아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한참 뒤에야 돌아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알바 알아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공부해야지. 예전 같으면 그 말에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처럼요. 왜?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만 계속 버티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금만 해라.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간은 아니었고 공부에 지장 없는 시간만요.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제 손을 보셨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 말 속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는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거려.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제가 할아버지를 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쉬면 된다.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쉽게 업히지 않으셨을 분이었습니다. 집까지 15분 거리였는데 그날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중간중간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대셨습니다. 숨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불에 눕혀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를 누르기 직전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놀라지 마. 그 말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괜찮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할아버지가 타담한 커피가 있었습니다. 그 커피를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쓰러지면 내 인생은 어디까지 무너질까? 그 질문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공부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못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부를 핑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욕도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다시 제 등에 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 얼굴이 됐다. 그 말이 그날 처음으로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해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부였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공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독서실로 갔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손목이 아파 펜을 놓으면 괜히 불안해서 반대 손으로라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었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고 숨이 턱 막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달력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수능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지셨습니다. 괜히 저를 더 챙기셨고 괜히 더 말을 거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손은 안 차냐? 오늘은 몇 시에 오냐? 질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능 전날 밤 부엌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싸고 계셨습니다. 김 하나를 싸다가 다시 풀고 계란을 반으로 자르다 또 다시 자르셨습니다. 이게 먹기 편할까? 시험 보다가 체하면 안 되는데. 제가 괜찮다고 해도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얼굴을 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더 필요한 거 없냐? 그 질문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보다 할아버지가 더 긴장해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자 외투를 입혀주시고 목도리를 매주시고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떨리면 그냥 문제 번호부터 읽어라. 아는 것부터 해라. 시험장 앞에서 차에서 내릴 때 할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나면 여기서 기다린다.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교문을 나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봤습니다. 교문 맞은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영업 중 표시도 없이 엔진도 끄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교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눈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게 전부 올라왔습니다. 문제도, 점수도, 결과도 그 순간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이자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대학교 합격 발표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켜는 손이 크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학교 이름이 떴습니다. 확인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 하나 끝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슬쩍 저를 보시더니 바로 채널을 끄셨습니다. 됐냐? 짧고 단정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갔습니다. 그래. 혼잣말처럼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고기를 사오셨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안 남기고 다 드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강의실은 넓었고 사람들은 많았고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늦게 오는 걸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항상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셨습니다. 피곤하지. 그래도 젊을 때 고생하는 거다. 방학이 되자 주변에서는 인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곳도 있었고 연락 없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국을 더 끓여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인턴 합격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냐? 인턴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진짜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그 모습이 너무 아이 같아서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회사 얘기를 계속 물으셨습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냐? 출근은 몇 시냐? 야근은 많냐? 인턴 첫날 아침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계셨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려주시고 넥타이를 매주시다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괜히 긴장되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어른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을 나설 때 할아버지는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잘하고 와.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인턴 생활은 생각보다 더 숨가빴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눈치부터 봐야 했고 퇴근 시간은 매일 달랐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였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날 했던 말을 몇 번씩 곱씹었습니다. 아까 그 말은 괜찮았나? 표정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나? 그럴 때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 기척이 났습니다. 왔냐? 그 말 하나에 하루가 정리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힘든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앉기 전에 물을 먼저 따라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간다는 말이 사무실에 돌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괜히 더 바빠졌고 괜히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보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왜 안 자냐? 그냥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귤 하나를 까주셨습니다. 잘 될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고 몇 줄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확 멎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퇴근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하셨습니다. 됐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두드리던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숨 섞인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진짜 됐다.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눈물이 제 어깨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밥을 하시다 말고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나 오늘 택시 안 몰아도 되겠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제 방 문을 닫아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 인생 살아라. 문이 닫힌 뒤에도 거실에서 한동안 기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된 뒤로 제 하루는 더 빨라졌습니다. 출근 시간은 정확해졌고 회의는 늘었고 책상 위에는 제가 맡은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름으로 불렀고 상사는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내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훈님, 1층 로비에 지훈님 찾는 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엔 거래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면접 때 알던 누군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은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어머, 그 한마디로 확실해졌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옷은 회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엄마는 유난히 떠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네.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제도 본 사람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웃었습니다. 많이 컸다. 잘생겨졌네. 그 말이 속을 긁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제가 낮게 말하자 엄마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회사, 좋은데 다니네. 그리고 갑자기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몇 명이 힐끔거리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잠깐이면 되는데. 그 태도가 너무 무례해서 더 불쾌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그 말을 끊고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하면 안 받을 거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팔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밖에서 잠깐만 보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엄마, 그 말을 회사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시선이 더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회사로 오지 마세요. 엄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었습니다. 너 참 차갑게 구네. 그 웃음이 기억, 속 웃음과 겹쳤습니다. 연락할게. 꼭.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모니터 화면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회사에서 별일 없었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밝은 불빛과 엄마의 웃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만은 없겠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집 전화가 자주 울렸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였고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없는 시간대를 노린 것처럼 낮에만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저예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바로 알아차리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람이 아무 예고 없이 전화선 너머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숨만 조용히 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급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만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 말투는 사과도 아니었고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서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활이 조금, 아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화가 안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 아들을 찾는 것도 손주를 걱정해서도 아니라는 걸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집 안에 남아있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한 듯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반응에 할아버지는 확신하셨습니다. 아이는 전화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걸. 얼마가 필요하냐? 그 질문에 며느리는 한 박자 쉬고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며 몇 달은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 돈은 없다. 할아버지가 말하자 며느리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그 애 이제 좋은 회사 다닌다면서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잠깐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애 돈은 그 애 인생이다. 전화선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왜 늘 그렇게 냉정하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다. 잠깐의 침묵 후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네가 그 애를 버렸잖니? 그 말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키웠다. 내가 안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재웠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인생에 내가 나타날 자리는 없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제가 돌아오기 전에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자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냐?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미 한번 제 인생을 지켜내셨다는 걸. 며칠 뒤 제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찍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걸. 그 여자는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쾅쾅.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밀고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은 좋아졌네. 그 말에 할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이웃들 다 듣는다. 그러자 여자는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든 말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내가 내 엄마야. 아니요, 지금은 그냥 집에 쳐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여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내가 널 왜 낳았는데?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신 거면 지금 나가세요. 돈 얘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순간 여자가 말을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 잠깐만 도와주면 돼. 얼마 필요하세요? 제가 묻자 여자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돈 없습니다. 있어도 드릴 생각 없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잘 다닌다며? 회사도 좋다며? 그건 내가 잘 살아온 거고요. 아줌마 인생이랑 상관없습니다. 그 말에 여자가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노인네가 괜히 너한테 헛바람 넣은 거야. 그 순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이분은 아줌마 대신 나 키운 사람입니다. 아줌마가 도망간 자리? 이분이 다 메웠어요. 여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필요할 때만 엄마인 척하지 마세요. 복도에서 누군가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보더니 더 흥분했습니다. 내가 그냥 갈 줄 알아? 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다시 오시면 그땐 경찰 부릅니다. 그땐 엄마로 안 봅니다. 여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욕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할아버지는 제 팔을 붙잡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늘 지나치던 집 앞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벨 소리가 울리자 엄마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 언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테이블로 바로 갔습니다. 뭐 하세요? 엄마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잠깐 얘기 중이었어. 제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왜 만나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을 못 하셨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부탁 좀 하러 아버님한테. 그 말에 제가 바로 잘랐습니다. 돈이죠? 엄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뻔뻔한 건 여전하시네요.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말 좀 가려서 해. 여기 사람들 있잖아.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아, 이제 창피한 건 알아요. 할아버지한테 아들 버린 건 창피하지 않으셨죠? 엄마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상황이 안 됐어. 제가 탁자 위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 됐다고요? 도박판엔 갈 상황이 됐고, 돈 잃을 상황은 됐고.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사람이야. 그 말에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안 살죠. 사람이면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돈 얘기부터 안 꺼내요. 엄마가 의자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아니요! 아줌마 인생에서 마지막이 몇 번째인지 저 관심 없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사과할 사람은 여기 없어요. 할아버지는 당신 인생 구제해 줄 사람 아닙니다. 엄마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난 어쩌라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줌마 인생이잖아요. 왜 그걸 할아버지 인생으로 메우려고 해요?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나 좀 살려줘. 제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이 손으로 할아버지 다시 잡으면 진짜 끝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쪽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요. 할아버지는 한참 엄마를 보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너 그러다 벌 받아. 나 내 엄마야. 제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할아버지가 제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거 보게 해서.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할아버지 혼자 안 두겠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이야기입니다. 제 은인이자 모든 걸 줘도 부족한 저희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